자, 오늘 9강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효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막과 효소에서 효소 부분이 되겠어요. 효소. 자, 일단은 효소가 무엇인지를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물질 대사는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죠? 물질 대사라는 거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생체 내의 화학작용이에요. 생체 내 화학반응. 그러니까 물질대사 실험을 생체 밖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산화수소 분해하는 거는 카탈레이즈를 뭐 감자즙이나 뭐 생간이나 이런 걸 이제 넣어주면 여기 이제 카탈레이즈 효소가 있어서 얘를 물하고 산소로 분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몸 밖에서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물질 대사, 그러니까 이 몸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이 몸 밖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몸 밖에서 실험을 하는 순간에는 그게 그냥 물질 대사가 아닙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몸 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만 물질 대사예요. 근데 몸 속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엔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이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도와주는 물질이 바로 생체 촉매였죠. 그것이 바로 효소가 되겠습니다. 효소. 그 다음에 이 효소는 낮은 온도에서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잠시 제가 지금 잠시 기억이 지워졌어요.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이 연소랑 뭐 비교했던 게 얘네들은 좀 단계적으로 일어나요. 단계적 반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포도당을 그냥 공기 중에서 태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소가 달라붙으면서 한꺼번에 빛과 열 에너지가 나오면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분자로 바뀌겠죠. 근데 이게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뭐 배우겠지만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 과정은 이렇게 한 방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그러니까 연소보다는 천천히 일어나고 단계적으로 반응하고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효소가 도와주는데 이 효소가 그 단계마다 다 다른 효소들이 작용해요. 단계마다 반응물과 생성물이 다르기 때문이죠. 뭐 그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물질 대사였고, 이 물질 대사를 하는데 도와주는 오늘은 이제 효소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효소는 주성분이 단백질이에요. 자, 주성분이 제가 단백질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그러면 단백질로만 돼 있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순수하게 단백질로만 돼 있는 그 효소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효소들도 있어요. 근데 좀 예외적인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단백질이 없어. 아예 없어. 근데 효소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어요. 뭐 이거는 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RNA가 효소 작용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RNA R자를 따는 거죠. 라이보자임이라고 합니다. 라이보자임. 라이소자임이 아니라 라이보자임입니다. 라이소자임은 라이소자임은 그 가수분해 요소죠.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된다는 거. 근데 주성분이 단백질인데 효소의 구성을 보면 주효소라는 게 있어요. 주효소가 있고 보조인자가 있습니다. 보조인자. 근데 이제 주효소와 보조인자로 돼 있는데 주효소가 주성분으로 돼 있겠죠. 그래서 얘가 단백질로 된 부분이에요. 얘가 단백질이 아닌 부분이에요. 비단백질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주효소죠. 이걸 영어로는 아포엔자임 이렇게 부릅니다. 엔자임이 효소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조효소는 뭐 코엔자임 이렇게 부릅니다. 이 보조인자를 또 나눌 수가 있는데 크게 나눠 보면 그냥 그 코엔자임을 여기다 써야 되겠네요. 예. 보조인자니까 예. 자꾸
네, 손하고 머리랑 따로 움직여가지고 지금 조효소가 있고 이게 코엔자임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코엔자임 이렇게. 그리고 뭐가 있냐면 보결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이렇게 뭐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해요. 무기 이온. 그러니까 무기 이온은 뭐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게 철 이온, 뭐 그다음에 뭐 구리 이온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하기도 해요. 사실 이렇게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보조인자라고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네, 그렇게만 알고 있어도 되는데 좀 이따가 뭐 그 그림은 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만 지금은 얘기할게요. 근데 이 보결족하고 이제 금속이온들이 다른 이유는 그러니까 보결족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이제 주효소랑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럼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리가 거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영구적으로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금속이온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 중에 강하게 결합되면 그냥 보결족이에요. 그러니까 무기 이온 중에 강하게 결합되면 보결족인데 철 이온 같은 경우도 헤모글로빈 분자 안에는 그 햄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햄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가운데 구조에 이렇게 철 이온이 이렇게 있거든요. 얘는 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뭐 무슨 뭐 저기 뭐 적혈구에서 갑자기 떨어졌다 붙었다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안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약하게 좀 결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보결족은 이걸 그냥 무기이온이라고 그냥 해도 돼요. 금속이온이라고 해도 되고 무기이온이라고 해도 되는데 얘네들이 그냥 강하게 결합되어 있으면 보결족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조효소는 단백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아닌 거의 특징은 뭐냐면 얘는 열에 강합니다. 열에 의한 변성이 안 나타나요.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열의 변성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효소 부분은 열에 의한 변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보조인자는 열에 의한 변성이 잘 안 나타나요. 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조효소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보게 될 텐데 뭐 NAD, FAD, 뭐 NAD 플러스 뭐 이렇게 네, FAD, NADP 뭐 이런 것들 보게 되거든요. 근데 광합성이라든지 또 플러스라 하고 해야 더 맞죠. 광합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포 호흡할 때 그거는 더 자세하게 얘기하게 됩니다. 비타민도 있어요. 비타민.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조인자는 이름이 코팩터인가? 네, 그럴 거예요. 얘가 코엔자임 코팩터. 네, 이렇게 될 겁니다. 뭐, 예. 영어로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물질, 이건 뭐 잘 알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보는데, 물질 대사는 동화와 이화가 있지 않습니까? 동화는 합성이 된다는 거죠. 이 동자가 같아진다는 건데, 달랐는데 서로 같아진다. 합성된다는 거고, 이화는 다를 이자를 썼으니까 같았는데 달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얘가 작은 물질이고 큰 물질이니까 에너지가 작은 물질에서 큰 물질로 되려면 에너지가 흡수돼야 되겠죠. 흡열 반응이죠.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반대로 에너지가 큰 데에서 이게 큰 물질이니까 작은 물질이 되니까 그만큼의 에너지를 내보내는 발열 반응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밑에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동화가 되겠죠. 첫 번째 그래프가.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이화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반응열이라고 하죠. 반응열.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반응열이라고 하는데 이 반응열은 절대로 변화가 없고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가 변하지 않으니까 여기도 이제 이게 반응열인데 자,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있죠. 효소의 작용 원리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예요. 최소한의 투자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에너지 언덕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활성화 에너지는 처음 시작점부터 가장 꼭대기까지, 처음 시작점 에너지부터 가장 꼭대기까지예요.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여기 써져 있는 이게 활성화 에너지인데, 많이 오해들 하는 게 이게 활성화 에너지라고 아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출발점이 여기잖아요. 자, 그래서 동화작용 그래프 보고 이제 많이 헷갈려 하는데, 그러니까 바위를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죠. 여기다 바위를 놓고 굴려요. 그럼 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소한 여기까지 올려야 돼. 올리면 알아서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야 여기 도달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최소한 바위를 올려야 여기까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너무 이 에너지 언덕이 높으니까 이 에너지 언덕을 낮춰주는 거, 이런 식으로 낮춰주는 거, 이런 식으로 낮춰주는 게 바로 효소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만큼이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 이만큼이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도 보냐면 충돌의 관점에서도 보는데 유효 충돌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상기체 뭐 화학 배우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물리학 원에서 이제 이상기체에 대해서 들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분자들이 사실은 이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거든요. 이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긴 합니다만, 이 운동 에너지가 모든 이론적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분자들이 다 운동 에너지가 다 똑같진 않아요. 얘가 에너지가 뭐 100만큼, 얘도 100 갖고 있고, 얘도 100 갖고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애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어떤 애는 조금 천천히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좀 다르단 말이에요. 갖고 있는, 에너지가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분포가 다른데, 뭐, 예를 들면, 지금 T1에서는, 이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에너지 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충돌 에너지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화학 반응을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충돌할 때, 그러니까 유효 충돌을 하면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바닥에 이 유리 구슬이 있는데 유리 구슬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어느 정도 속도로 와서 부딪히겠죠. 근데 요 높이에서는 아무리 낙하시켜도 안 떨어져. 그러면 요 정도 높이에서 갔을 때 여기 속도가 V1이고 바닥에 닿을 때 속도가 V2라고 하면 요 뭐 EH라고 해볼까요? 여기 H라고 해보고 EH 됐을 때는 깨졌어요. 그럼 이 속도가 빠르니까 깨졌겠죠. 깨지는 변화가 일어나려면 속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그 수준 이상의 속도를 가지는 물체만 이 깨지는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최소한의 이 정도, 최소한의 에너지, 이게 활성화 에너지죠. 액티베이션 에너지. 그래서 요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애들만 반응에 참여하는 애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빨간색과 파란색의 면적은 같은데, 자, 온도를 높여주잖아요. 온도를 높여주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빠른 애들, 조금 빠른 애들, 느린 애들의 비율이, 빠른 애들의 비율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만큼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만큼이 더 반응에 참여할 수 있죠. 그런데 온도의 변화 없이 만약에 효소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 A 다시로 할게요.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 그러면 빨간색 기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빨간색 그래프 기준으로만 얘기할게요. 그럼 이만큼의 분자들이 더 반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만큼이 더 반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더 반응에 참여하는 애들이 많다는 얘기는 더 반응이 잘 일어난다. 이런 말로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효소의 특징하고 효소의 이제 구조, 요거부터 볼게요. 효소의 구조부터 봅시다. 요거부터 좀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게 이게 이제 아포엔자임이 주 효소고요. 그 다음에 코팩터가 보조인자죠. 보조인자. 그래서 넌 프로테인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비단백질, 비단백질로 되어 있는 거고, 얘는 프로테인 이제 이죠. 그 다음에 홀로엔자임이 이제 전효소입니다. 전효소. 아까 제가 효소라고 썼나요? 네, 썼는지 안 썼는지 기억이 안 나네. 뭐라고 썼는지 잠깐만 보고 올게요. 안 썼네. 이거를 이제 전효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붙은 걸 전효소라고 하는데,
다시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볼게요. 이걸 먼저 넣을 거였네. 얘는 보면 액티베이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액티브한데 그러니까 비활성화된 거야. 아직 활성화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얘가 이제 코인자임이 여기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보면 자, 효소가 있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 이런 효소가 있다 이거야. 효소가 있으면 효소에 붙는 물질을 기질이라고 합니다. 이 반응물인데 반응물을 기질이라고 해요. 기질. 효소에 붙는 반응물 기질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substrate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질이라는 말이 이제 한글로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으니까 매트릭스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 그 미토콘드리아에 이렇게 내막 구조가 있고 이제 외막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데가 이제 기질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substrate 이건 그냥 반응물입니다. 그냥 반응물 쉽게. 그러면 이 반응물하고 붙는 부위 단백질의 기능은 뭐에 의해서 수행이 되는 거냐면 항상 구조에 의해서 수행이 되는 거거든요. 입체적인 구조. 이건 뭐 단순하게 그랬지만 반응물하고 생성물하고 이 부위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서로 결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반응물이란 말이에요. substrate. 근데 얘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보시면 그렇게 생기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다르게 생겼거든요. 얘랑 안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이제 그냥 100% 단백질로 만든 효소는 이런 게 필요가 없죠. 코엔자임이. 그러니까 100% 단백질로 만든 효소는 그냥 이 코엔자임에 도움이 없어도 뭐 상관없는데 그런 건 뭐가 있냐면 이제 소화효소 같은 경우가 이제 100% 단백질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화효소는 뭐 아밀레이즈 그죠? 여러분들 잘 아는 그다음 뭐 펩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단백질로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얘네는 그렇지 않은데 코엔자임이 들어가서 이제 조효소죠, 얘가. 조효소가 들어가면 얘 때문에 요 구조가 바뀌는 거야. 얘 때문에 여기 닿는 구조, substrate랑 요 닿는 부분, 요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요 닿는 부분을 활성화 부위라고 하거든요. 활성화 부위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 활성화 부위가 제대로 안 만들어진 거죠. 그죠? 이 활성화 부위가 맞아 떨어져야만 딱 붙어가지고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코엔자임이 얘를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액티베이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붙은 거예요. 액티베이터. 그러니까 비활성되어 있는 걸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보조인자가 한다는 건데 이게 뭐 조금 이제 심화로 들어가자면 알로스테릭 효소라는 게 있어요. 알로스테릭 효소. 이거를 뭐 한글로 그 뭐죠? 저기 해석한 거 보니까 뭐라 그랬더라? 두 자리 뭐 뭐 그렇게 되는데 그 뭐냐면 알로스테릭 효소는 그러니까 여기부터 활성화 자리 그 활성화 자리가 되는 부분에 붙어서 정말 활성화 부위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조효소가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 그러니까 여기는 활성화 부위랑 좀 거리가 있잖아요. 여기에 어떤 물질이 붙으면 이 활성화 부위 구조가 변하는 거야. 이런 데가 변하는 거야. 그러면서 활성화가 돼요. 이런 효소가 알로스테릭 효소인데, 그러니까 직접 이 자리에 붙는 게 아니라 다른 자리에 붙어요. 다른 자리 효소인가 보다. 다른 자리 부위 효소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자리에 이렇게 활성화 시키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게 붙으면 비활성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저해제라고 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와서요. 효소의 특징을 보면, 결론적으로 효소의 특징을 몇 가지 좀 얘기하자면, 기질특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기질특이성은 특정 효소는 특정 기질하고만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예를 들면 아밀레이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뭘 분해하는 효소죠?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잖아요. 녹말 분해 효소. 그러니까 녹말이 아니면 뭐 실제로 그렇게 생기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진 않았는데 이게 녹말이라고 해볼게요. 녹말은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아밀레이즈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밀레이즈한테만 붙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녹말이 아니라 뭐 이렇게 돼 있다. 글리코젠이다. 그럼 글리코젠은 안 붙는 거죠. 다르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얘랑 똑 맞는 이 효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질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열쇠, 자물쇠 모델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 막 설명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 있죠. 락앤키 모델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락앤키 모델.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를 발전시킨 또 두 번째 모델은 뭐냐면 유도 적응 모델이라고 해요. 유도 적응 모델. 그래서 induced fit 모델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뭐냐면 실제로 그런데 여기 이 그림이 조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substrate 기질이 있고 여기 액티브 사이트라고 되죠. 이게 활성화 부위인데 이게 약간 요 보면 약간 이렇게 돼 있는데 붙으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효소의 구조는 조금 이제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기질이 활성화제에 결합할 때 구조를 좀 바꿉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까이 오면 너 이렇게 좀 더 잘 들어와 하고서 이렇게 구조를 좀 바꿔요. 이거 유도 적응 모델이라고 하는 거야. 유도 적응 모델. 예. 그리고 자 이게 효소고 이게 기질이지 않습니까? 그럼 효소 기질 붙은 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합니다. 효소 기질 복합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색깔이 바뀐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물질 대사가 결합한 채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합을 해야만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데 요거는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다음 시간이 될는지 다다음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시간이 될 것 같은데 효소 기질 복합체 수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반응 속도예요. 반응 속도를 의미합니다. 왜냐면 이런 애가 10개, 100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봤더니 기질을 넣어줬더니 이렇게 효소 기질 복합체가 50개가 있어. 그럼 나머지 50개는 뭐 하고 있어? 놀고 있죠? 50개가 일하고 있는 속도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는 이 비율이 50대 50인데 어떤 경우는 60대 40이에요. 어떤 경우는 70대 30이에요. 그러면 반응 속도가 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얘가 더 빠른 거죠. 70, 60, 50이니까 얘가 제일 빠른 거죠. 그러니까 이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많다는 건 지금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프로덕트 이게 생성물이죠. 반응물이 이제 생성물이 된 거예요. 반응 끝나서. 근데 이거 하나인데 두 개로 쪼개진 거 보니까 이거 이화작용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동그랬던 부위가 다시 처음처럼 돌아갔어요. 원래 상태대로 돌아갔죠. 그래서 요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효소가 반응 끝났는데 똑같은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또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뭐 열에 의해서 변형되지 않는 이상은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기질하고 이제 딱 맞는 구조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이건 뭐 여러분들이 자세히는 몰라도 되는데, 글루코즈는 포도당이죠. सब스트레이트가 글루코즈인데 얘가 뭐냐면 헥소카이네이즈, 키나제라고도 이제 뭐 발음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대학 가면 카이네이즈라고 배웁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뭐 키나제를 배울 일은 거의 없어요. 사실 고등과학에서는. 근데 혹시나 듣게 되더라도 카이네이즈라고 좀 발음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헥소는 헥사 하면은 이제 6개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6탄당이라서 이 6탄당의 카이네이즈는 인산화 효소예요. 인산기를 붙여주는 효소입니다. 인산화 효소. 근데 액티베이트 사이트인데 인듀시드 핏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오므라드는 거죠. 얘를 이렇게 딱 오므라들게 하는 거예요. 뭐 참고로 이 얘기도 해드리자면 이건 뭐 고등학교 과학에서 안 나오는데 카이네이즈라는 이 효소,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헥소카이네이즈니까 포도당에 인산을 붙이는 효소, 뭐 다른데 그러니까 카이네이즈 효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인산기를 붙이는 효소인데, 근데 사실 작용기가 인산기만 있는 건 아니고 뭐 메틸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산기를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인산기가 이렇게 붙으면 여기 어디 붙는단 말이야. 그럼 여기 산소 이렇게 해서 붙으면 여기 이런 음전하를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음전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음전하를 띄는 부위 때문에 구조가 변성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구조 변성이 일어나면서 어떤 기능이나 다른 일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라이소자임 있잖아요. 라이소자임이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수분해 요소거든요. 그 대식세포 식균작용 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세포가 들어오면 이렇게 대식세포 이렇게 막으로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엔도사이토시스 알죠? 그러니까 세포 내 소화 해가지고 이렇게 가수분해 효소를 해가지고 얘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소화 효소가 라이소자임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 라이소자임의 활성화 부위에 뭐가 있냐면 활성화 부위에 특정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스파르트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미노 이게 단백질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다 단백질일 거 아닙니까? 단백질 중에서 그 활성화 부위 그러니까 얘네들 그 세균 같은 애들이 이제 붙겠죠. 세균의 특정 부위만 붙어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이 라이소자임 자체가 뭐 세균보다 크거나 그러진 않을 테니까. 그럼 그 특정 부위를 인식해서 붙는데 음전하를 띄고 있는 게 바로 아미노산 중에 아스파르트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또 뭐 글루탐산도 음전하를 띄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그 세균의 당사슬을 끊어요. 당사슬을 끊는다는 거는 이 당과 당 사이의 결합을 끊는다는 얘긴데 이 당과 당 사이의 결합을 끊을 수 있는 게 이 음전하를 띄는 두 가지 부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활성화 부위에 음전하를 띄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뭔가 당사슬이 뭐 이렇게 들어갔다 이거요. 당사슬이. 그러면 이 음전하에 의해서 이 특정 부위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걸 끊어내게 되는데 이때 끊을 때는 물이 첨가되면서 끊어져요. 이거 가수분해 요소라고 얘기하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전하를 띈다 구조적으로 볼 때 이 전하를 띈다는 건 그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양전하가 온다거나 다른 음전하가 온다거나 뭐 물분자가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뭐 이거는 고등과학에는 안 나오는데 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뒤에 가서 나온 거죠. 이제 주요소 보조인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얘가 이렇게 붙는데 사실 이 보조인자 같은 경우는 복열족을 빼면 강하게 결합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강하게 결합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잘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비공유 결합이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유 결합이 가장 센 결합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공유 결합됐다는 건 그냥 약하게 결합돼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셀룰로스 그 주머니 같은 거 있잖아요. 반투과성 막을 가진 주머니에다가 여기다가 효소액을 넣어줍니다. 효소. 근데 이 효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조인자랑 이 주효소, 그러니까 전효소인 상태로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로 있는 거야. 여기 이제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게 이제 단백질 부분, 요 작은 거는 보조인자니까 이제 단백질이 아닌 부분이죠. 근데 약하게 결합되어 있을 때는 이거를 가지고 이 주머니를 막 흔들어줘요. 흔들어주면 여기 이제 물 같은 게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요 작은 거는 통과할 수가 있어요. 여기 반투과성 막은. 큰 거는 통과를 못해. 그러니까 얘는 크니까 통과를 못하고 요 작은 거는 통과하니까 얘와 얘가 이렇게 따로 분리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뭐 분리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효소의 종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이제 크게는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산화환원 효소를 좀 얘기해 볼게요. 산화와 환원 효소. 여러분들 산화환원은 뭔지 아시죠?
산화와 환원은 뭐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탈수소 효소. 탈수소 효소라는 건 뭐예요? 수소를 떼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산화 효소는 뭘까요? 산소를 붙여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나 수소가 이동한다는 거는, 수소는 사실 수소 이온의 형태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때 뭐가 이동하냐면 전자가 이동해요. 그러니까 전자를 잃는 게 산하고 얻는 게 환원이지 않습니까? 산소 입장에서 보면 산소를 얻는 게 이제 산하고 수소를 얻는 게 환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수소가 있었는데 이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수소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요. 알코올 탈수소 효소. 알코올을 분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돼요. 나중에는 아세트알데하이드. 예. 이게 숙취 히드라고 쓸게요. 그냥 아세트알데히드 하이드가 맞는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탈수소 효소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에탄올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요것도 이제 발효할 때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몰라도 돼요. 뭐 사이토크롬 예. 사이토크롬 산화효소 해가지고 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산소를 붙여주는 효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세포하고 광합성 할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는 전이 효소라는 게 있어요. 전이 효소. 트랜스퍼레이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트랜스퍼레이즈. 그러니까 뭔가를 이동시켜 준다는 거죠. 이동시켜 주는데 작용기를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작용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산기를 갖다가 뭐 붙여주는 것도 있죠. 근데 고등학교 과학에서는 인산기는 이제 인산기를 붙였다 뗐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해주는데, 인산기를 붙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게요. 자, 여기 메트릭이요. 인산기 뭐 아까 붙이는 거는 그 헥소카이네이즈, 그죠? 헥소카이네이즈. 예, 요거 봤으니까. 메틸기를 붙이거나 아미노기를 붙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메틸기는 CH3죠. 아미노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NH2 이런 거. 아미노산이 붙어 있는 게 아미노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거. 그래서 아미노기 만약에 효소면은 이게 전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데다가 붙이는 거. 원래 NH2 이거를 여기다 이제 붙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색깔을 이렇게 하면 여기 있었는데 일로 갔어. 필요한 곳에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산기도 대부분 인산기 제공하는 애가 누구냐면 ATP예요. ATP가 자기 자신은 ADP가 되고 인산기를 내놓으면 이거를 카이네이즈가 다른 데다 막 붙여버리는 거죠.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가수분해 요소. 가수분해 요소가 라이소자임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물을 첨가해서 그러니까 어떤 효소에다가 효소가 이렇게 분해하니까 뭐 이렇게 XY가 붙어 있는데 여기다 물을 넣어. 그러니까 여기다 쓸걸. 물을 넣어서 얘를 갖다가 분해시켜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분해시키면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X에다가 뭐 예를 들면은 OH기를 붙여. 그리고 Y에다가는 H를 붙여. 이런 식으로. 여기 H, OH로 나눠지면 이걸 나눠서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분해 요소. 가수 분해 요소랑 분해 요소랑 뭐가 다르냐? 가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한다 물을. 그러니까 물을 가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 그냥 이제 떼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 분자 첨가하는 과정 없이 그냥 어떤 화학 결합을 갖다가 이제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수분해 요소는 대부분의 소화 요소가 가수분해 요소예요. 이거 분해 요소잖아요, 소화 요소.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말테이즈도 예, 가수분해 요소다. 엿당을 갖다 포도당 분해할 때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고요. 근데 이 분해 요소를, 우리 책에서는 부가 제거, 이렇게, 예, 아니죠. 정정할게요. 부가 제거, 예. 부가 제거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제거 요소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부가 효소, 그러니까, 어, 제가 이제 고등과학의 용어랑 이렇게 자꾸 이제, 같이 얘기하는 좀 더 자세히 얘기하려고 좀 하다 보니까, 일반 생물학 수준의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고등과학에서는 부가 제거 요소를 한꺼번에 얘기하거든요. 부가 제거 요소. 그러니까 이거는 붙이고 이건 제거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분해 요소는 이제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 예. 그리고 이게 조금 혼동돼서 좀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네, 그냥 이렇게 나눠 쓰겠습니다. 부가 효소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부가 요소가 바로 이 전이 요소예요. 예. 이걸로 나눠 쓰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나눠 썼으니까 전이 요소가 부가 요소고 분해 요소가 제거 효소입니다. 제거. 없애진다는 거죠. 부가는 작용기를 떼내서 다른 데다가 붙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성질화 효소가 있어요. 이성질화. 이거는 이성질화 효소는 이성질체를 사실 우리가 좀 알긴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이성질체는 분자식은 똑같아요. 근데 생긴 게 좀 다른 거죠. 생긴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탄소가 이렇게 뭐 여러 개 붙으면서 여러 구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 뷰테인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뷰테인은 탄소가 메타, 에타, 프로파, 뷰타에서 4개죠. 그래서 뷰테인 가스 같은 경우는 네. 뭐 이런 거 몰라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붙거든요. 그러니까 단일 결합으로만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제 탄소가 10개란 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란 말이에요. 수소가 탄소가 아니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냥 한 줄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노멀한 뷰테인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가는 거야. 하나, 둘, 셋, 4개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좀 다르죠? 근데 3개짜리는 이성질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내가 좀 꺾을래. 이렇게. 이 위로. 이건 똑같은 겁니다. 그냥 이거랑 얘는. 이 탄소 옆에 얘가 붙어 있고, 이 탄소 옆에, 그러니까 얘가 1, 2, 3번 탄소라고 하면, 2번 탄소 옆에 3번 탄소도 있고, 2번 탄소 옆에 1번 탄소도 있잖아요. 근데 보면 1, 2, 3, 4죠? 그러면 1, 2, 만약에 3, 4, 5 제가 이렇게 붙였다고 2번 탄소에는 4, 1, 5, 3이 다 있어요. 근데 2번 탄소에는 1번, 3번만 있잖아요. 이런 게 이성질체예요. 그래서 뭐 참고로만 말씀드리자면 아이소뷰테인 뭐 이런 게 있어요. 아이소뷰테인. 근데 원래 부탄가스가 뷰테인이죠. 한 영하 0.5도C 정도가 기화되는 온도거든요. 그러니까 끓는 점이죠. 끓는 점. 예. 끓는 점이 영하 0.5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반 부탄가스는 그래서 겨울에 추운데 나가서 그 부탄가스로 이제 가스버너 같은 거 불 붙이면 잘 안 붙어요. 왜냐면 추우니까 기화가 돼야 불이 붙는 거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영하 5도씨의 날씨예요. 그러면 추우니까 액체 상태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부테인 가스 통 안에 있던 액화된 가스가 그 안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올 때 압력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썬 연료 같은 거. 이렇게 생긴 거.
응?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여기 칙 나오면서 기화되면서 이게 여긴 액체 상태로 있다가 기체 상태로 나오면서 여기서 불이 잘 붙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추우면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캠핑 나중에 이제 뭐 지금도 캠핑 여러분들 날 때는 뭐 캠핑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니까 캠핑 좋아하는 사람들 아이소뷰테인, 아이소부탄가스 있거든요. 이소부탄이라고 그래요. 저도 이제 뭐 캠핑은 안 하니까 이소부탄가스라고 있거든요. 걔는 끓는 점이 영하 11도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웬만큼 추워도 영하 10도 밑으로 안 떨어지면 11도 밑으로 안 떨어지면 얘는 불이 잘 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친구 얘기하는 영하 20도에서 캠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것도 말을 안 들을 텐데 영하 20도에서는 캠핑하면 안 되죠. 그죠? 그건 이런 게 이성질체라는 거예요. 이성질체 얘기하기 위해서 좀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이성질화 효소는 다시 돌아와서 이성질화 효소는 이성질체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좀 이상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식물이라고 하지 맙시다. 그냥 이렇게 생긴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별이 달렸고 여기 동그라미가 달렸고 여기 네모가 달렸어요. 여기 또 네모가 달렸어. 근데 얘가 이 물체가 나는 이 별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여기에 별이 있었으면 좋겠어. 여기 요 네모와 동그라미 사이에. 그래서 그래? 그럼 이 이성질화 효소 그래 바꿔줄게 해가지고 여기 동그라미 여기 별 여기 네모 여기 네모. 그러니까 화학식은 똑같아요. 얘가 갖고 있는 재료를 그대로 그냥 썼어. 근데 위치만 바꿔주는 거야. 이런 거 이성질체라고 하는 거죠. 이성질체를 만드는 효소가 이성질화 효소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6번인가요? 6번? 6번은 연결 효소. 연결시켜주는 효소죠. 그래서 두 분자를 연결시켜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된 걸 얘를 갖다가 연결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DNA 연결 효소 해가지고 라이게이즈 뭐 이런 거 있어요. 연결 효소. 그래서 DNA 잘라진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효소입니다. 라이게이즈가. DNA 유전자 재조합할 때도 라이게이즈가 나와요. 근데 뭐 이거의 뭐 대표적인 효소는 합성 효소도 있어. 합성 효소. RNA 합성 효소. RNA 신세시스 뭐 이렇게 신세세이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카복실화 효소도 있죠. 카르복실화 효소. 카르복실화 효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대표적인 게 피루부산. 피루부산을 가지고 붙여주는 피루부산 카르복실화 효소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도 좀 얘기해 보자면 연결하는 건 합성하잖아요. 이런 데 ATP가 쓰이죠. ATP가 소모되면서 이런 것도 연결할 수 있고요. 분해되면은 대부분 ATP가 이제 생성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뭐 그거까지 물어보지는 않습니다만 거기까지도 좀 얘기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 뭐가 있죠?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저해제. 저해제 얘기랑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이제 뭐 효소가 어디 이용되냐. 그거는 사실 뭐 여러분들이 더 노력하면 많이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만 뒤에 없죠? 여기까지만 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효소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